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불행한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또 반대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행복한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힘든 일들이 있지만 작은 즐거운 일이 생겨서 인간은 그 즐거운 일을 가지고 행복감을 느끼면서 그 고통을 잠깐 잊죠. 반대로 좋은 일들이 많을 때는요, 우리가 호사다마라고 하면서 혹시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주변을 둘러보게 되고, 혹여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저거 어떻게 해결하지? 걱정되네. 잠 못 자겠네 하면서 그 좋았던 일들이 잠깐 잊혀지게 됩니다. 어쩌면 인간의 그런 삶의 모습이 주식시장과 많이 닮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주식시장에는요, 호재와 악재가 그렇게 크게 차이나지 않는 비율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밝음이 있으면 어두움이 있고, 저 추운 북극이 있으면 저 더운 적도 지역이 있는 것처럼 주식시장에는 호재와 악재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는 비율로 존재를 합니다만, 문제는 그들이 누군가가 어디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냐에 따라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시장에 호재가 넘쳐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또 어떤 때는 큰일 났다, 주식 내일 또 빠지겠다, 이렇게 악재만 가득해 보이게 합니다. 주식시장에서요, 어떤 이슈가 딱 터졌을 때 분명히 그 이슈를 통해서 수혜받는 업종과 종목들이 있죠. 또 반대로 그 이슈 때문에 피해보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그 이슈가 그렇게 즐거운 이슈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전쟁이 났다. 그랬을 때 분명히 전쟁은 인류에게 굉장히 큰 피해를 주는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식시장은 계산기를 두들겨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업종이 피해를 보는데, 반면 또 전쟁에 관련된 수혜받는 종목과 업종들도 있더라. 이렇게 계산기를 빨리 두들기는 것이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삶이나 주식시장이나 맨날 주례장창 호재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맨날 죽어라는 악재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호재와 악재가 같이 공존하면서 우리는 호재 속에서 악재를 조심하고, 또 악재들만 있는 가운데 증시를 올릴 만한 호재가 없을까라는 거를 고민합니다. 이게 진짜 현명한 투자자예요. 애널리스트들이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이제 뭐가 좋아질 거고, 앞으로도 올라갈 거고, 이런 것만 보시고 그래 앞으로 좋아질 거야 여기에 베팅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은 좋다고 볼 수밖에 없어. 특히 대한민국 애널리스트들은 매도 보고서를 못 써. 그런 거를 감안하시고 이런 호재가 있는데 혹시 악재는 없을까를 고민하는 게 바로 지혜로운 투자자죠. 제가 시즌2로 넘어오면서 우리 주식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안 까기로 했습니다. 제가 주식 안 하는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그냥 사기꾼 취급을 받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저에게 뭐 하시는 분이냐 그래서 저 그냥 주식합니다라고 그 한마디 했을 뿐인데, 저는 사기꾼인 줄 알았어요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저 그냥 증권사에서 브로커 했었습니다라고 했더니 애널리스트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애널리스트한테 사기를 당했네 하면서 그 어떤 분께서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통해서 사기당한 거에 대한 한풀이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분야가 정말 촉과 어떤 통찰력이 필요한 업종이다 보니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또 의도치 않게 전략이라든가 전망이 잘못돼서 욕을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또 그렇게 사기꾼 취급을 받을 수 있나 보다라는 것이 좀 용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즌1에서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뭐 이렇게 전문가들을 예, 많이 깠는데 이제 까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 되게 좀 치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현명한 투자자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호재 혹은 보이는 악재만 100% 믿지 마시고요. 그래, 맞아. 미쓰리가 호재만 있는 게 아니라 악재도 있다 그랬어. 악재만 넘쳐흐는 게 아니라 분명히 호재도 있을 거라 그랬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빨리빨리 찾아보시는 것이 여러분들 투자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주식과 인생이 닮은 점. 첫 번째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이 이렇게 공존한다. 우리는 그거를 잘 핸들링하면 됩니다. 두 번째 비슷한 점은요. 제가 잠시 뒤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주식시장이 참 재미있는 거는요. 호재와 악재가 이렇게 같이 공존도 하지만요. 또 하나 특징적인 게 뭐냐면 큰 이슈가 하나 빵 터지면 나머지 이슈들이 좀 이렇게 묻힙니다. 뭐 예를 들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세금 감면에서 기업들이 현금이 많아지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뭐 이런 이슈도 있었습니다만 어쩌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 했던 가장 큰 일은 바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었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빵 터지는 순간부터 뉴욕 증시는요. 항상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우지수가 뭐 얼마 빠졌고 나스닥이 어떻게 됐고 그리고 그 이유는 미국이 중국에다가 관세를 부과하게 되기로 했고 뭐 관세율은 25%고 또 며칠 지나서 중국이 보복하기로 했고 관세를 뭐 더 올리기로 했고 이런 식으로 다른 이슈들이 많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큰 이슈를 차지하는 바람에 다른 것들은 약간 좀 이렇게 짜잘해졌어요. 그러다가 또 시진핑과 트럼프가 만난다, 뭐 오사카에서 만난다, 어디서 만난다, 합의를 본다. 여러분들 머릿속에는요, 아마 그 기억이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실 겁니다. 그 이슈만 있었을까요? 아니거든요. 다른 이슈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게 주식시장은 큰 헤드라인 뉴스가 하나 터지면 상대적으로 다른 이슈들은 좀 많이 쪼그라들거든요. 근데 물론 좀 시간이 지나가면서 11월 초보다는 좀 덜하지만 2020년 11월에는요. 큰 이슈가 두 개가 터진 거죠. 그 첫 번째는 바로 미국의 대선이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코로나19의 확산과 백신 개발의 기싸움입니다. 근데 제가 앞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쓰리가 생각했을 때 이미 트럼프는 지는 애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저렇게 뻗팅겨도요. 이미 대세는 꺾였어요. 그래서 미쓰리가 생각했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것보단 진상을 저렇게 뻗티고 진상 부리는 거를 좀 덜 길게 끌고 갈 것 같다. 그렇다고 깔끔하게 그래 바이든 잘해 먹어라. 너 다 해 먹어라. 네가 이겼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뭐 어떠한 말장난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위로하는 거죠. 내가 이제 재미가 없다. 야, 흥미를 잃었네. 그렇게 포기할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버티기는 길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이슈는 좀 뒤로 하고 어쨌든 지금 11월 달은 그 큰 이슈가 두 개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버티기 그리고 조 바이든의 정권 이양 이 우려감 요거는 약간 뒤로 하고 가장 지금 떠오르는 이슈가 바로 코로나19의 확산인 거죠. 이미 지금 우리나라도 신규 확진자 수가 200명을 넘겼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문제 고민하고 있고요. 유럽과 미국은 지금 난리 났고요. 그런데 증시는요.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산되고 사실 이 확산 우려감이요. 심상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절적 요인과 맞물리기 때문이죠. 1월 달에 코로나19가 터진 다음에 많은 전문가들이 날씨가 더워지면 좀 이렇게 풀어질 거야, 좀 이렇게 괜찮아질 거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죠? 물론 마스크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그러면서 그런 주의를 통해서 그런 통제를 통해서 신규 확진자 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지금 다시 겨울이 되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독감과 함께 신규 확진자 수가 무섭게 퍼지고 있습니다. 요 며칠 동안에요. 제 스마트폰에 계속 그 문자가 오는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 뭐 어디에 찜질방에 방문하셨던 분들 코로나19 검사 받으시고 어디 칼국수집 가셨던 분들 코로나 받으시고 뭐 어디 지역에 신규 확진자가 뭐 얼마 생기고 이 문자가 좀 뜸해지다가 다시 최근에 많이 받게 됩니다. 지난주 증시에서 가장 큰 화두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바로 화이자의 백신 개발입니다. 화이자의 백신 개발이 그냥 백신 개발이 아니라 90% 정도 좀 가능성이 보였다. 물론 제가 앞서 방송에서 주의할 점도 말씀을 드렸죠. 뭐 안정성이라든가 뭐 영하 70도에서 보관을 해야 되고 5일밖에 보관하지 못하면 야, 이거 백신 한 대 맞으려면 돈 엄청나게 들겠는데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 안정성 부분에 대해서 글쎄요. 만약에 저는 화이자 백신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저는 백신 안 맞을 것 같아요. 왠지 제가 마루타가 될 것 같아서 그냥 백신 안 맞고 당분간은 마스크 열심히 쓰고 그냥 주의하고 다닐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면도 그렇고 그리고 아무리 겁나게 빨리 백신 개발을 해서 많이 맞는다고 해도 이게 우리나라 제약회사에서 만든 게 아니라 외국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과연 지네 국민들 다 놔주고 이게 뭐 하니까 시간도 좀 걸릴 것 같고요. 그러나 어쨌든 증시는요. 화이자의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뿐만 아니라 화이자가 저렇게 성과를 냈으니 지금 백신 개발하고 있는 다른 제약회사들도 이제 조만간 결과를 내놓을 것이다. 즉 우리가 화이자만 바지가랑이 붙잡고 늘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제약회사에서도 막 백신 개발하면 여러 제약회사에서 백신이 만들어지고 안정성 확보되고 그럼 빨리 생산되고 빨리 맞으면 이제 코로나19는 금방 종식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증시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리고 주 후반으로 갈수록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뭐 18만 명이 됐고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지만 유럽에서 뭐 의료 대란이 난다 이런 기사가 나오지만 미국 증시가 그래도 견고하게 움직이는 이유, 대한민국 증시가 견고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이 걱정은 되지만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더 많이 쳐주고 있다 보니까 증시가 버티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당분간은 아마 이어질 것 같습니다. 조만간 이제 그 화이자에서 백신 개발한 거 중간 발표한다고 했죠. 화이자뿐만 아니라 다른 제약회사도 이제 발표할 건덕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증시는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고 그리고 뭐 여기 조금 더 더해서 뭐 의료 대란까지 뭐 우려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증시가 출렁거리고 아래쪽으로 방향을 틀려고 할 때마다 짜잔 하고 제약회사의 백신 개발에 대한 이슈가 나와서 어느 정도 지수를 버텨주고 또는 상승 방향 쪽으로 올려주는 역할을 하겠죠. 자, 여기서 두 번째 제가 주식과 인생이 닮은 점 두 번째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주식이라는 녀석은요.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여러분 주식은요. 경제를 선반영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지난주에 화이자에서 백신 개발이 됐을 때 증시가 급반등했고요. 상승을 했고요. 그때 가장 크게 상승했던 업종이 바로 항공주입니다. 왜요? 여러분 당장 12월 달 크리스마스 때 휴가 내고 막 미국 여행 가실 수 있습니까? 해외여행 가실 수 있어요? 비행기 타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나요? 없어요.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그런데 주식시장은요. 인간의 욕망과 기대를 품은 녀석이다 보니까
화이자에서 백신 개발을 하고 있는데 90% 정도 가능성을 보였다라는 기사를 보자마자 그래, 이제 곧 백신이 개발되고 이제 주사를 맞으면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갈 수 있고 그럼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눌렸던 업종 항공주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거야. 이게 벌써 계산기가 두들겨지는 바람에 항공주가 날아갔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은 경제를 선반영한다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진짜 6개월 뒤에 경제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정말 올라가는 거를 알고 지금 주식시장이 선반영되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기대감 때문에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기대를 앞당겨 쓰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멋진 말로 주식은 경제를 선반영한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바로 오늘 인간의 삶과 주식이 닮았다고 말씀드리는 두 번째 이유인데요. 바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입니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뭡니까? 사람이 동일한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함에 따라 주관적인 만족도가 점차 감소하는 겁니다. 이거를 경제용어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지만 돈다방 미쓰리에서는 더더더 법칙이라고 하죠. 제가 이 더더더 법칙을 표현할 때마다 남자분들 야동 보는 얘기를 해드리죠. 처음에 야동을 보면 어머나 세상에 신세계가 들어가 있어요. 막 흥분돼요. 근데 그 야동을 똑같은 야동을 혹은 그런 비스무리한 레벨의 야동을 보면 이젠 흥분이 안 돼요. 그럼 뭐합니까? 그 다음에 조금 더 강력한 거, 더 센 거, 그 남자분들 야동을 보다 스너프라는 영역까지 넘어가게 되죠. 그게 단순히 남자분들이 야동을 보는 그 안에만 그 법칙이 성립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이거든요. 똑같은 게 재미가 없어요. 거기에 만족해서 이거를 꾸준히 가는 게 아니라 이거 지루해. 좀 다른 거, 더 센 거, 더 좋은 거, 더 값비싼 거, 더 강력한 거를 외치게 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앞으로 백신 개발이 완벽하게 정말 100% 성공했다. 안정성 100%.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얼만큼 딱 확보했다. 이런 기사가 100% 나오기 전까지는 분명히 시장은 코로나19의 확산 우려와 백신 개발의 기대가 저울질을 하면서 움직일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미 이런 게 박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우려감이 있는데 백신 개발 될 거니까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빠지면 백신 개발의 기대감으로 주가를 계속 올리겠지. 그럼 앞으로 주식시장이 나빠지지 않겠지. 이런 계산기를 두들기실 수 있으실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때문에 시간이 지나갈수록 만약에 똑같은 패턴이 보이게 되면 우리는 이제 뻔한 거에 대한 지루한 거예요. 아이고 저거 봐라. 또 코로나19 또 만약에 미국의 신규 확진자 수가 20만 명이 됐다고 하니까 또 백신 얘기 나오네. 이게 패턴이 돼버리면 주가가 빠지면 아이고 저거 또 백신 개발 얘기 또 나오겠구만. 이렇게 이제 뻔히 판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지루함에 증시는 반응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호재에 반응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백신이 100% 개발되고 안정성 같은 것들이 확보가 되고 물량까지 확보가 되는 그 전까지 물론 백신 개발이 100% 완벽하게 됐습니다라는 뉴스가 터지면 주식이 또 뻥 하고 위로 한적 반짝은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향,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주식시장에도 고스란히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패턴에 여러분들께서 너무 익숙해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는 11월 16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 동안
미국 경제 지표를 보면은요, 이제 월 후반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 과도기니까 11월 뉴욕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미국 경제 지표 중에서 소매 판매가 10월 달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이 10월 달 소매 판매를 가지고 만약에 못 나오건 잘 나오건 이 소매 판매를 가지고 분명히 증시는 11월 27일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그 이슈를 끌고 가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의 확산을 우려하는 그 심리를 어떻게든지 좀 만회시켜주기 위해서 야, 이렇게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이슈가 있어.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이슈가 있어. 좀 있으면 또 산타 랠리도 있어.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이런 보고서를 내놨어요. 뭐 산타 랠리를 뭐 갈 수 있는 뭐 방법 이런 식으로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패턴에 너무 익숙해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제가 어제 방송에서 약속드렸던 것처럼 증권사에서 내놓는 2021년 주식시장 전망을 좀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린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DB금융투자증권, 이게 동부증권이었죠, 옛날에. 예, 동부증권에서 내놓은 2021년 주식시장 전망을 좀 보면은요, 우선 코스피 1960포인트에서 2630포인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치 의미 없습니다. 이렇게 수치를 내놔봤자 맞춘 적도 없고요. 의미도 없고요. 예. 대신 얘네가 이 수치를 왜 이렇게 내놨을까에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왜 DB금융투자증권에서 코스피 하단을, 내년도 코스피 하단을 1960으로 잡았냐 하면 올해 3월 19일 1439포인트를 찍었거든요. 그게 올해 저점이거든요. 올해 3월달처럼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을 거라면 최소한 코스피 하단은 1960 정도까지 어떠한 안 좋은 일이 막 터진다고 해도 여기서 안 좋은 일이라고 하는 거는 올해 코로나19가 뻥 터져가지고 증시가 막 추락하는 그런 이슈가 아니라면 1439포인트까지는 가지 않고 안 좋은 악재가 나와봤자 1960 정도까지 본다. 그리고 상단을 2630포인트로 보는 이유는 뭐냐면 내년도 상반기에는 증시 주변의 모멘텀이 좀 감소할 것 같아서 2630으로 본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미쓰리가 좀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거죠. 언제까지 증시가 백신 개발에 흥분하고 계속 시세를 주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한계 효용이 있고 만약에 내년도가 되면 만약에 백신 개발되고 이미 백신 개발되면 이제 항공주가 올라갈 거고 이게 지금 다 증시에 벌써 11월 달에 반영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내년도 상반기에 과연 또 다른 강력한 모멘텀이 나오기 전까지는 변동성을 좀 보일 것 같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이미 모멘텀이 많이 감소된 상태다 보니까 2018년 2월 12일 찍은 최고점, 우리 코스피 연중 최고점입니다. 2607포인트보다는 잠깐 위로 갈 수는 있지만 그 이상까지 치고 나가기에는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2021년 코스피 상단은 2018년 2월 12일 찍은 2607포인트보다는 조금 높은 2630포인트까지 잡고 있다고 합니다. 대신에 상반기에는 모멘텀이 좀 감소돼서 변동성을 보이겠지만 하반기는 좀 안정될 것 같고 그렇다면 주식은 미국 주식보다는 한국 주식이 좀 더 매력적이고 그리고 상반기의 변동성을 고려하면 투자자들은 그 변동성 때문에 코스닥의 리스크를 안고 가기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코스피 쪽으로 투자가 자금이 몰릴 거고 그래서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조금 더 매력적일 것 같다라고 DB금융투자증권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 전망일 뿐이에요. 물론 미쓰리 생각은 이거와는 좀 다릅니다. 근데 저의 생각은 제가 증권사 증시 전망해드리고 제가 나중에 제 생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 예를 들면 단적으로 이런 거예요. 미국 증시가 못 올라가는데 한국 증시가 올라간다고요? 개코딱지 같은 소리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보다 코스피 시장이 좋을 거라고요? 글쎄요. 예. 뭐 이거는 나중에 제가 제 의견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은 내년을 살지 않는 2020년 지금 11월 현재, 그것도 아직 산타랠리도 아니고 연말도 아니고 내년도 연초도 아니고 그냥 11월 달이에요. 증권사에서는 대부분 다음 해 증시 전망을 11월 달에 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알 수 없는 그 길을 증권사에서 나름대로 분석해서 코스피 상단 하단 뭐 가치주 성장주 미국 증시 한국 증시를 이렇게 비교해서 어떤 게 더 좋을 거라고 전망하는 것뿐입니다. 이게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의미가 없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런 의견들을 다양하게 모으는 거예요. 제가 앞서 방송에서 경험은 별로 큰 힘을 발휘하지 않는 것이 이 증권 브로커 일이다. 주식 매매하는 일이다. 뭐 증권 브로커든 투자자들이나 똑같죠. 경험의 의미가 없습니다. 촉과 통찰력이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하나 보태자면 저는 주식시장에 있어서 지식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 2019년도 뭐 골디락스 어쩌고 있는데 여러분 골디락스 몰라가지고 주식 못했습니까? 아니면 2019년에 무슨 뭐 골디락스가 그렇게 뭐 유행이었습니까? 골디락스란 얘기는요, 쑥 들어갔어요. 그러면 마치 주식을 하거나 경제를 알기 위해서, 와, 내가 골디락스란 단어를 알아야 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방끈이 길다고 주식 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대신, 저는 지식과 지혜를 구분할 때요, 지혜는 많은 지식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서 그거를 정리해서 내 생각과 함께 잘 버무려서 체계적인 뭔가 아이디어를 만드는 게 난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필요한 거는요,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코스피 뭐 퍼가 얼마고 PBR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중요한 건 그래도 우리보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밥 먹고 하는 짓이 분석이고 자료 모으는 일이니까 걔네들이 머리를 써서 내놓은 2021년도 증시 전망에 포인트만 집어서 우리가 한번 쫙 점검해보고 그거를 쭉 점검하고 요약하다 보면 여러분들만의 2021년 투자 전략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의 그런 전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저의 재능과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많은 증권사의 보고서를 정리해 드릴 거고 제 생각을 쥐어짜서 전해 드릴 거고요. 그거를 체계적으로 한번 정리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앞으로 계속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인간의 삶과 주식이 닮은 점,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는 두 가지. 호재와 악재가 비슷한 비율로 공존하고 있다. 두 번째,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B금융투자증권의 2021년 주식 전망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내일 시작되는 한 주 동안 또 열심히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